지금부터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 정책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장정숙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안전행정위원회 장정숙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 토론회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여러분들께,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또 발제를 허락해 주신 박창기 블록체인 OS 대표님, 그리고 토론을 맡아주신 이기우 이영환 교수님과 행정자치부의 황명석 과장님, 한국인터넷진흥원의 강필용 팀장님 감사드리겠습니다. 정부 4.0을 위한 정부 혁신의 한 방법으로 블록체인 도입 방안을 국회에 처음으로 소개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현재 정부 부처가 생산한 데이터는 대규모의 중앙화된 시스템을 통해 운영되고 있어 막대한 유지 보수 비용과 함께 해킹과 오류 위험에 상시적으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현 정부는 정부 3.0을 추진하며 투명한 정부를 주장했지만 양적 확대만을 추구한 한계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초 취지가 퇴색된 것이 사실입니다. 블록체인 시스템이 정부 행정에 도입이 된다면 정부가 기록하고 관리하는 각종 공공 서비스 영역에 큰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부가 보유한 자료를 여러 곳에 분산 저장해 누구나 자료의 분석과 활용이 가능해지고 위변조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 행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참여자 모두가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검증하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은 매번 되풀이되고 있는 선거, 투개표 부정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정보 민주화를 실현할 핵심 기술로 평가되는 블록체인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정부 혁신을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유타주 대선 선거에서 시험적으로 도입한 바 있고 이번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의 힐러리 후보가 정부 혁신 방안으로 블록체인 도입을 공약한 바도 있습니다. 영국은 여권 발급, 토지 등기, 의료 서비스 기록과 같은 행정 서비스에 블록체인 활용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서 정부 혁신 방안 중에 하나로서 블록체인 도입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서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해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정배 대표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예, 오늘 장정숙 의원님이 주최하신 우리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회에서는 이건 사상 최초의 블록체인에 관한 토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선도적인 일을 해주신 장 의원님께 또 오늘 발제와 토론을 맡으실 또 여러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블록체인이란 말을 알게 된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얼마 안 됐습니다. 저도 지금도 그 자세한 개념은 잘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 아마 지난 총선이 끝나고 우리 국민의당을 좀 획기적으로 좀 개혁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 시스템의 혁신 문제가 나와서 그때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것들을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저도 알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도 우리 박창기 대표님께서 선도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오늘 좀 더 오늘 토론을 통해서 그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투명하고도 그 여러 복잡한 수학적 이론이 같이 걸려 있더군요. 근데 좀 놀라운 일이지만 여하튼 어떤 중앙 통제가 없이도 굉장히 투명하고
뭐랄까요, 아주 효율적으로 돌아가는 무슨 그런 시스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우리가 우리나라 전반에도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런 새롭고 혁신된 그런 기법과 기술이 도입돼야 되겠고, 더구나 우리 정부 시스템에도 이런 일들이 도입돼야 하는 것 아닌가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도 기대가 큽니다. 좋은 토론회가 되시고 이것을 기점으로 우리 국회가 또 우리 정부가 또 우리 대한민국이 크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기대에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이용호 의원님의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원내대변인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천정배 전 대표님은 4월에 블록체인이라는 말을 처음 들었다고 그러는데요. 저는 지난주에 처음 들었어요. 갑자기 제 옆에 앉아 계신 우리 장정수 의원님께서 원내 대책회의에서 블록체인 그러는데 이게 체인을 뭐 블록으로 뭘 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정말 저한테는 아주 생소한 그런 건데요. 잠깐 보니까 정부 혁신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그러면서도 정부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4차 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된 아주 굉장한 거구나 이런 생각만 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우리 장정숙 의원님을 개인적으로는 제 누님으로 생각합니다. 늘 그냥 회의 때 옆에 앉아 계시고요. 저하고 안행회에 있는데 그 옆에 또 앉아 계시고 운영위 가면 운영위 옆에 앉아 계시고 그래서 제가 늘 가장 좋아하는 의원 중에 한 분이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열정이 넘치세요. 그래서 제가 참으로 배울 점이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언제 또 이 블록체인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토론회까지 준비하셨는지 저는 도대체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이 더 많이 홍보가 되고 또 이것이 많이 채택이 돼서 우리 정부가 우리 대한민국이 4차 산업과 함께 또 더욱더 발전하는 데 큰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경선 국민의당 정책위 부회장님의 사회로 발표와 토론이 있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근대 이전의 어떤 옛날의 현상과 오늘의 또 현상과 향후 닥칠 미래의 현상이 동시대에 공존하는 걸 이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라고 하는데요. 이번에 광화문 집회에서 헬조선인 줄 알았더니 고조선이었다 이런 구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정부 운영이 아주 옛날 고대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이제 현상을 꼬집는 구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제4차 산업혁명과 또 블록체인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좀 어색한 게 아닌가. 이거야말로 비동시성의 동시성이 아닌가 이런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 시스템이 분산, 공유, 개방이라는 이런 기본 원리에서 잘 운영이 됐다면 아마 오늘 같은 최순실 사태는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분산, 공유, 개방이라는 기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 혁신이 이루어진다면 아마 훨씬 더 나은 깨끗하고 투명한 그런 이제 정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지면서 오늘 토론을 개최해 주신 장정숙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미 일부 사회자가 잠깐 소개해 드렸지만 오늘 발제는 박창기 블록체인 OS 대표께서 30분간 해 주시고요. 박창기 대표는 혁신하라 한국 경제인가요? 그 책을 또 지으신 우리 경제 혁신과 우리 나라의 혁신에 대해서 상당한 일가견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기도 하십니다. 30분간 발제를 듣고 그리고 이어서 우리 정부 혁신의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의
황명석 창조정보 기획과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고, 이어서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공공기관이시죠? 네. 거기 전자거래진흥팀장을 맡고 계신 강필용 팀장님께서 토론을 해 주시고, 그리고 이어서 그 건국대 이영환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경제에 도입이 시급하다는 주제로 그런 요지로 토론해 주시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이기우 인하대 교수님께서 직접 민주주의와 블록체인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 순서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에 토론 끝나고 난 뒤에 여기 이제 방청을 하고 계신 분들의 어떤 질문과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박창기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창기입니다. 제가 그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가지고 오늘 국회에서 얘기를 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우리 장정숙 의원님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이라는 행사를 하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도대체 블록체인이 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여기에 오신 분 많이 참석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여기 오신 분 모든 분들한테 블록체인으로 만든 화폐를 나눠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블록체인은 잘 모르시지만 비트코인은 많이 아실 거예요. 가상화폐죠. 그 가상화폐를 만든 핵심 엔진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눠드리려고 하는 거는 그 비트코인을 좀 나눠드리려고 그래요. 받으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꺼내셔갖고 앱을 하나씩 다운로드 하셔야 됩니다. 앱 어떤 앱이냐면 마이셀리움, MYCELIUM. 제가 돈을 보내드릴 거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다들 다운 좀 해주세요. MYCELIUM. 그걸 이제 다운로드 하는데 지금 시간이 걸릴 테니까요. 다운로드 하시고 어느 정도 되면 이제 저희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을 얘기하는데 저 개인에 대해서 약간 설명드리면 저는 삼성그룹의 CJ 제일지당에서 약 14년간 일하면서 런던과 뉴욕 지점에서 일했고요. 그다음에 99년도에는 제가 팍스넷이라고 하는 증권 관련 인터넷 기업을 만들었고 2000년에는 핑거라고 하는 핀테크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수원과 광진구에서 지역 화폐를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그 팀들과 합해서 작년에 제가 블록체인 OS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일단 새로운 IT 기술인데요. 그러니까 PC 시대에 윈도우즈가 있었고 모바일 시대에 안드로이드가 있었다면 블록체인 시대에는 새로운 OS가 필요하다. 그런 개념으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드는 그런 회사를 좀 설립을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제가 4.0이라는 단어를 지금 사용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동안 정부 3.0까지 있었지만 정부 4.0이라는 개념은 새로 나온 얘기죠. 잘 아시다시피 그 정부 1.0에서 2.0에서 3.0으로 가면서 어떤 그 공개, 참여, 개방, 공유, 소통 이런 거를 이제 목적으로 정부 3.0을 했는데 성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이걸 성과를 제대로 내게 할 것인가를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한번 정부 4.0이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자라고 생각한 거고요. 예를 들면 정부 3.0 개념 중에 재밌는 게 보면은 여기 정부 3.0 K아파트 공동주택관리정보 시스템. 그래갖고 전국에 있는 아파트에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정부가 주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고 그거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문제는 굉장히 좋은 걸 잘 만들어 놨는데 쓰는 사람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간과 노력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파트 문제, 관리비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불거지고 있는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대표적인 예지만 지난 4년간, 3, 4년간 정부 3.0에 어마어마한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는 정부 3.0이 뭐야? 그건 그냥 슬픈 코미디야. 이런 어떤 비아냥 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그래갖고 여기 보면은 정부 3.0의 민낯 구경하거나 기념사진 찍거나 이런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도대체 뭐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저희가 오늘 발표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 시대에
정부 3.0이 있었다면 이제 정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그에 걸맞는 정부 4.0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방대한 행정 정보를 원자료 형태로 블록체인에다가 보관하자는 겁니다. 가공된 상태로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원자료를 누구나 쉽게 접근해서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키고 부정부패를 근절하고 시민의 행정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거고요. 이게 뭐 지금 확실히 이해 안 가실 건데요. 제가 이제 좀 더 설명드리면 이해하실 겁니다. 그다음에 단순 업무와 인증 보증 업무를 블록체인으로 이관하자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공공 부분의 인력을 해서 안전과 복지로 이동시켜서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는 블록체인 투표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고 DAO 분권 자율 조직으로 국가 시스템을 바꾸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의성이 있고 책임성 있는 조직을 만들고 조직원들이 행복해지고 국민이 행복해진다는 얘기죠. 국가의 어떤 모든 부분에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결론이라서 약간 어려우실 텐데요.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11월 24일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에 발표된 자료인데요. 블록체인 협의체를 출범하고 금융권 공동 블록체인 컨소시엄 운영 계획을 금감원에서 발표를 해갖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에 보면 은행권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만들고 금융투자권의 블록체인 컨소시엄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바로 오늘인가요? 이게 이제 창조경제 가시화를 위한 35차 ICT 정책 해우소 계획에서 블록체인 기술 활성화 방안이 지금 오늘이죠. 11월 30일 조금 후에 키사에서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원래 참석할 계획이었는데 겹쳐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이거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하고 있는 거죠. 보시면 금감원과 미래창조과학부가 서로 경쟁적으로 블록체인을 도입하는 사업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오늘 신문인데요. 조폐공사에서 블록체인 기반한 모바일 신분증을 내년에 출시를 해서 그렇게 되면 주민등록증을 갖고 다닐 필요 없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대부분 블록체인이 뭔지 잘 모르셨을 텐데 지금 이미 정부와 민간에서 엄청난 속도로 지금 블록체인에 대해서 투자하고 적용하는 일이 시작되고 있다는 그 증거를 보여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년 초에 다보스 포럼이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면서 핵심 메시지 중에 하나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바로 그 블록체인과 빅데이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빅데이터나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에 중요하다는 걸 아시겠지만 과연 왜 블록체인이 중요할지는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아시게 되면 아마 전 세계에서 0.1% 안에 들어가는 그 선진 기술을 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보스 포럼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한 2027년 정도 되면 블록체인에서 발행한 화폐가 전 세계 GDP의 약 한 10%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약 한 10,0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의 한 7배 가까이 되는 화폐의 가치가 새로운 가치가 블록체인에서 만든 민간 화폐로 대체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변화가 현재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 비트코인에서 만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비트코인은 2009년도에 만들어져서 사실 누가 만든지도 모릅니다. 지금 정확하게. 그리고 정부가 관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8,000개의 컴퓨터가 자율적으로 화폐를 발행하고 관리를 하는데 지금 전 세계 1,000만 명 사람들이 쓰고 있고 그 가치가 한 12조 원에 달하는 거고 하루에 한 30만 건 정도가 거래되는 그 달러와 경쟁하는 화폐가 된 겁니다. 아주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 유례가 없던 새로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뭐 너무 기술적으로 어렵지만 간략하게만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블록체인이라는 거는 블록은 그 벽돌입니다. 벽돌을 블록이라고 하죠. 그 뭐 속된 말로 보록구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 블록을 체인처럼 연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록체인입니다. 근데 그 블록이 뭐냐면 장부입니다. 은행 장부, 뭐 회사의 장부가 있잖아요. 모든 거래 기록을 이제 쌓아놓는 그걸 이제 블록이라고 하는데 10분 단위로 블록을 만듭니다. 전 세계에 있는 거래 내역을. 그래갖고 그거를 계속 쌓는다는 뜻인데요. 그래서 이 거래 내역들을 10분 단위로 이렇게 쭉 쌓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장점이 생기는데요. 예를 들면 10분 단위의 거래 내역과 그 다음 10분 단위의 거래 내역에서 마지막 장부와 그 다음
다음 블록의 초기 잔고는 항상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처럼 긴밀하게 연결된다는 뜻입니다. 그게 이제 10분 단위로 계속 2009년부터 지금 쌓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어떤 블록이 확정이 되면 이 블록을 전 세계에 있는 8,000개의 컴퓨터에다가 바로 복사를 해놓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해 보시면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 과거에 있는 블록을 변조를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8,000개를 다 해킹을 해갖고 변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변조하면 이 뒤에 것까지 다 변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블록에 데이터가 들어가면 변조가 불가능하고 해킹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 세계 8,000개가 흩어져서 자율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앙 통제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정부나 은행이 없이도 그 화폐가 발행되는 원리가 그런 겁니다. 화폐가 어떻게 발행되냐면 이 블록을 처음에 확정한 사람이 자기가 어떤 암호를 푼 다음에 이 블록을 만들어서 전 세계 8,000개 컴퓨터에 물어봅니다. 내가 이렇게 암호를 풀었고 블록을 만들었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달라. 그럼 전 세계 컴퓨터의 반 이상이 그거 맞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확정된 겁니다. 그리고 확정된 다음에 블록을 이제 딴 데다 다 쌓게 되죠. 그러면 또 동시에 또 8,000개 컴퓨터가 다음 블록을 만들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걸 블록을 만들면 어떤 이점이 있냐면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이 블록에 들어가는 수수료를 자기가 다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12.5개의 그 비트코인을 자기가 발행하고 갖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발행이 돼요. 그러니까 보통 컴퓨터가 발행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관리자가 되는 거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싸고 보안성이 뛰어나고 회복력이 좋고 투명성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한 5시간 설명을 해도 잘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으니까 혹시 잘 모르시더라도 뭐 실망하실 필요 없고요. 개념만 대충 아시면 되고요. 어쨌든 이 비트코인을 만든 그 핵심 원리, 그 엔진을 블록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도대체 이게 누가 만들었는지 아직 모릅니다.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사람이 만들었다. 이제 논문 하나 써갖고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건데요. 이 사람 이름이 사토시 나카모토인데 본인이 아니라고 부인을 했어요. 할 실력이 되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이제 2009년도에 사토시 나카모토가 이런 논문을 씁니다. 사토시 나카모토라고 돼 있죠. 비트코인 피어-투-피어 일렉트로닉 캐시 시스템. 그래갖고 이런 논문을 쓴 다음에 실제로 그 엔진을 가동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거의 1,000개 가까운 새로운 화폐가 나와서 경쟁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약 한 13조 원 규모, 그다음에 이더리움이 한 1조 원, 뭐 리플, 라이트코인, 그러니까 그 굉장히 많은 그 블록체인을 이용한 새로운 화폐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새로운 화폐뿐만 아니라 그 컴퓨터 시스템 전반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R3라고 하는 컨소시엄이 만들어졌는데요. 전 세계에 아주 대규모 은행 한 60개 정도가 모여서 금융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다 고치는 그런 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 가을에 시작돼 갖고 우리나라도 한 5개 은행이 가입을 했는데요. 뭐냐면은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이걸로 바꾸게 되면 1년에 약 80조 원 들어가던 80빌리언 달러죠. 들어가던 비용을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고 결제를 훨씬 빠르게 할 수 있다. 옛날에 외국으로 송금하는데 24시간, 48시간 걸리는 걸 뭐 10분 안에 할 수 있고, 증권 거래해 갖고 내가 주식을 팔면 뭐 이틀 후에, 3일 후에 돈을 받던 걸 바로 그날 받을 수 있는, 그렇게 속도도 빠르고 안정성도 높으면서 비용도 훨씬 작을 수 있는 그런 전산 시스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지폐가 없는 세상을 만들려는 움직임이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폐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인데 지폐를 없애겠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특이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너스 금리가 되니까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뱅크런을 없애려면 아예 현금을 없애버리자. 이런 얘기들이 세계 각국에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특히 우리나라는 5만 원권 화폐가 2010년 9년에 발행된 다음에 1년에 10조씩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정부패로 많이 쓰이기도 하고 뭐 금고에도 많이 들어가 있지만 뭐 마늘밭에도 많이 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과연 이게 좋은 건 아니죠. 그죠? 이게 어쩌면 지금 우리나라의 부정부패 최순실 사태의 원인 중에 하나가 아마 이 5만 원권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금 없는 세계가 가속화되고 있고 중국도 화폐를 아예 지폐를 없애고 블록체인에다가 화폐를 담자 이런 움직임이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처럼 지하경제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는
그러니까 미국이나 스위스 이런 선진국은 약 10% 아래인데 우리나라는 한 20%가 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바로 지하 경제를 없애는 게 여러 가지로 큰 중요한 과제인데 블록체인에다가 화폐를 발행하면 지하 경제를 바로 완전히 없앨 수 있습니다. 부정부패가 일거에 없어질 수 있죠. 그래서 중국도 이제 그래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거고요. 한국은행도 지금 동전을 없애는 프로젝트를 지금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중앙은행이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화폐를 발행하고 지폐가 없어지면 시중은행의 역할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시중은행이 각각 자기 전산 시스템을 거의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요. 굉장히 팍 줄여야 됩니다. 그다음에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에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금융권에 아주 혁명적인 변화가 필수적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이제 그 블록체인이 쓰이는데 제4차 산업혁명에서 블록체인과 빅데이터가 핵심 기술이라고 그랬는데 그 이유를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요. 기본적으로 제4차 산업혁명은 IoT라고 하는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센서와 달린 통신이 달려있는 수많은 기계들이 많이 퍼지는 현상인데 거기에서 엄청난 빅데이터가 생깁니다. 그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으로 분석을 해서 머신 투 머신 커뮤니케이션, 기계와 기계 사이에 통신을 하고 결제를 하고 그런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게 바로 제4차 산업혁명인데 거기에서 기계와 기계 사이의 거래, 기계와 기계 사이의 어떤 그 계약 이런 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기 때문에 블록체인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 문제도 해결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버 같은 자동차, 자율주행차 같은 것이 해킹이 당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겠죠. 또 우버가 그러니까 드론 같은 경우도 해킹이 생기면 심각한데 아직까지 기술은 이런 IoT 기기를 해킹을 막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그게 쉽게 될 수 있다는 거고요. 저희 회사가 하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중에 하나가 공유경제라고 해서 우버라든가 에어비앤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서로 사람이 없이 서로 결제하고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거기에도 블록체인 기술이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핀테크 분야에서 블록체인이 많이 연결되는데 저는 그 블록체인이 핀테크뿐만 아니라 정부와 관련된 일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거번테크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혹시 거번테크라고 들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어를 제가 처음 만들어서 몇 달 전에 신문에 쓴 겁니다. 그래서 거번테크의 새로운 시장은 열릴 것. 이게 제 사진입니다. 몇 년 전 사진이에요. 6월 달에 매일경제에다가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거번테크라는 개념을 한번 써보자. 거버넌스와 혹은 거버먼트와 테크놀로지의 합성어입니다. 거버넌스 혹은 거버먼트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개혁하는데. 근데 거기다 기술을 결합해서 빠른 속도로 개혁과 어떤 개선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제 거번테크고요. 그래서 이게 제가 뭐 처음 만든 건 아니고 사실은 김광훈 교수라는 그 굉장히 훌륭하신 그 행정학자분이 계신데 이분이 전부터 말씀하신 겁니다.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니까 민간끼리 P2P 화폐를 교환하는 블록체인을 이용한 신뢰공학으로 입법, 행정, 사법, 선거의 중심축이 정부에서 민간으로 옮겨갈 것이다. 굉장히 그 선견안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리고 미국의 힐러리 클린턴도 우리 장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미국이 세계 최첨단 기술에 선도해야 되는데 그중에 핵심 기술이 바로 자율주행차와 머신러닝과 기계학습이죠. 그다음에 블록체인을 행정에 적용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을 행정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 선도하는 기술. 그것이 미국이 선도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뭐 불행히 떨어졌지만 불행히도 어쨌든 미국 전체는 이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은 금년 초에 이미 정부 전체를 비욘드 블록체인 전략이라고 해서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전에 정부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정부를 만들겠다라는 전략을 수립해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문제부터 복지 전달 비용, 정부 지원금, 그다음에 새로운 산업 창출, 그다음에 탈세를 축소하는 데 적극적으로 쓰도록 돼 있고요. 분산하면 공개되고 공개되면 투명사야 된다. 이런 슬로건을 갖고 합니다. 우리한테 진짜 필요한 거죠. 지금 우리 국정을 보면서 분산되지 않으니까 공개되지 않고 힘이 집중되어 있는 거죠. 공개되지 않으니까 아주 부패 사유가 돼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거를 빠른 시간 내에 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이용한 기술들이
뭐 은행이나 증권거래, 그다음에 증권예탁원, 지적공사, 시민권, 선거관리, 정당회계, 정부의 예산 집행, 아파트 관리비, 그다음에 주주총회까지 굉장히 광범위한 부분에 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표 분야에서도 이미 그 아고라 보팅이라는 회사가 비트코인 베이스드 보팅 시스템을 지금 도입해서 쓰고 있고요. 텍사스의 그 리버테리안 파티에서 이미 썼고, 그다음에 영국에는 스마트매틱이라는 회사가 바로 이 서비스를 개발해 갖고 전 세계에다가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쓰는 일을. 그러니까 투표를 블록체인으로 하면 일단 조작이 관리자도 조작할 수 없고 실시간으로 집계되고 그다음에 검증이 쉽습니다. 비용이 훨씬 쌉니다. 지금 우리나라 총선이나 대선 하는데 직접 비용이 1,000억 원 이상이 든다 그래요. 근데 나중에 자꾸 말썽나죠. 뭐 집계가 잘못됐느니 누가 조작했느니. 그 문제를 말끔히 해결하면서도 비용을 3분의 1, 4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는 게 바로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입니다. 지금 이제 2017년 예산이 약 400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보건복지, 뭐 일반행정, 교육, 농림 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400조 원을 과연 어디다 쓸까 사람들이 궁금하죠. 어마어마하게 큰 돈이니까. 그중에 혹시 공무원의 인건비와 간접비로 얼마나 쓸까요? 혹시 황 과장님 어떻게 보세요? 공공부문 인건비 플러스 그 간접비 30-40%요? 30-40% 보셨네요. 저는 그보다 더 된다고 봅니다. 한 50-60%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400조 중에서 200조 원가량이 인건비로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 인건비로. 근데 바로 그 공무원들이 효율적이냐? 열심히 하냐? 그거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죄송합니다. 200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이 낭비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과연 그럼 공무원이 우리나라 몇 명일까? 몇 명인가요? 우리 과장님? 100만 명으로 보시죠. 근데 공무원 플러스 국가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 다 합하면 몇 명쯤 될까요? 황 과장님. 죄송합니다. 어려운 숙제를 자꾸 내요. 전문가시니까 행정자치부. 그거 논란이 많아요. 공무원 정식 공무원은 100만 명인데 그거 말고도 월급에서 그러니까 월급을 세금에서 받는 사람들 굉장히 많죠. 여기도 계시고 뭐 사립대학교 교원도 계시고 고등학교 교원도 계시고 뭐 직업군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200만이다. 어떤 사람은 250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하나 찾아봤어요. 충북대 그 최영칠 교수님은 정부는 2006년 기준입니다. 약 97만 명인데 실제로 군인, 사립중고등교원, 전 공익의원, 비영리 공공기관, 공공기관 비정규직, 지방공무원까지 해서 200만쯤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공무원 한 명을 더 채용하면 얼마나 국가 예산이 더 들어갈까요? 그것도 황 과장님이 아실 것 같은데. 3천만 원이요? 어떻게 보세요? 장 의원님. 공무원 한 명 추가로 채용하면 돈이 8천에서 1억. 역시 정치인하고 행정과하고 다른 게 이겁니다. 저는 한 1억쯤 든다고 봐요. 제가 기업을 오래 해봐서 한 월급 한 4천, 그다음에 이제 기타 비용 한 4천, 그다음에 연금과 뭐 여러 가지 해갖고 한 1억쯤 듭니다. 국민의당은 혹은 입장이 다른데 더민주당에서 35만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그럼 35조 원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보다. 그게 과연 좋은 정책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저희는 바로 블록체인을 이용하면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바로 전산화해서 저는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국가 예산 400조 중에서 막 약 200조 정도가 공무원들한테 간다면 그중에 30%면 약 60조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60조 원을 진짜 노인연금을 10만 원 더 올리는 데 쓰고 그 어려운 청소년들 그 사람들에 쓰는 게 훨씬 좋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블록체인은 트러스티드 서드 파티라고 하는 그 신뢰할 만한 제3의 기관을 없이도 민간이 스스로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행 없이도 화폐가 발행되고 그다음에 뭐 그 지적공사가 없이도 토지가 잘 거래될 수 있고 그래서 바로 중간자 매개체를 없애는 거기 때문에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중간 관리자를 없애는다는 얘기는 공무원 숫자도 굉장히 많이
더 좋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 작업하던 사람들을 많이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델리크라시라고 하는 이제 솔루션도 한번 개발을 해봤는데요. 델리는 이제 이게 음식의 델리가 아니라 델리버러티브 데모크라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숙의 민주제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이걸 통해서 집단 지성을 이끌어내는 어떤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거버넌스 솔루션, 그 집단이 단일한 의사결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까지 해결하겠다는 게 바로 이제 델리크라시라는 솔루션이고요. 그 방법은 이렇습니다. 어떤 주제를 버텀업으로 올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패널을 위에서 올리고, 그다음에 경쟁을 통해서 가장 좋은 그 해결책을 찾자는 건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국민의당에서 지금 교육혁명을 얘기하시는데 교육혁명이 대학 입시제도를 어떻게 바꿀 건데 이게 답이 안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의견이 너무나 다릅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과제들이 굉장히 많은데 개헌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의견이 너무 달라갖고 뜻이 모여지질 않아요. 그래서 혹시 이걸 모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한 게 이제 이 델리크라시라고 하는 솔루션인데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교육 정책에 대한 최고 전문가인데 의견이 다른 사람들 5명들을 경쟁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뭐 당이면 당, 그 국민이면 국민이 그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근데 길게 합니다. 뭐 한 달, 2달 동안 해요. 그리고 주식 투자처럼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주식처럼 이렇게 사고 팔면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시간이 지나면 한 명 탈락하고 또 한 명 탈락해서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은 단일한 안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치열하게 토론하고 실력 없는 사람들은 바로 탈락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최고의 전문가들도 거기서 참여를 하지만 수많은 보통 사람들이 거기를 평가를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어떤 집단의 의사결정을 쉽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방법을 제시한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주제, 뭐 전기요금제, 저출산, 가계부채 같은 동시에 핸드폰을 이용한 이제 이게 일종의 그 모바일 게임인데요. 이걸 가지고 동시에 30개, 50개의 주제에 대해서 단일한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게 바로 델리크라시라고 하는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토론을 하다가 예를 들면 4사람이 나옵니다. 장보고, 김종호, 뭐 이순신, 홍길동이 나와서 토론하는데 이 사람의 안이 어떤가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동영상도 올리고 그래갖고 4사람이 치열하게 경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댓글들이 올라오면 그것을 반영해서 수정안도 내고 합병안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정책 토론 주제도 밑으로부터 올라오도록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를 선택하는 거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한 그 소위 선수 혹은 패널도 밑에서부터 올라오게 합니다. 자천타천으로. 예를 들면 내가 생태보전 에너지에 대해서 내가 할 말이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와서 그야말로 진검승부를 오랫동안 함으로써 단일한 안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솔루션인데요. 이게 주식 투자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아까 천정배 의원님하고 상의드려서 제가 이거를 국민의당에 하고 계약을 해서 3개월째 제작을 하고 있고요. 12월 달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가졌을 때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단일한 안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에 관한 솔루션이고 전 세계에서 최초로 나오는 유일한 솔루션을 국민의당이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받으면 다 승복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경쟁하며 해갖고 공정한 룰에 의해서 1등이 되면 승복을 하자는 거죠. 지금 우리 사회는 온갖 토론이 있지만 그 결론은 나지만 승복을 못하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올림픽처럼 예를 들면 제가 대선과 그 개헌 국면에서도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제가 이제 정책 올림픽이라는 이름을 줬는데요. 그 대선 주자 국가가 이제 선수를 파견하듯이 대선 주자가 20개 정책에 대해서 자기의 최고 선수를 파견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경쟁을 해서 최종 승자가 많이 나오는 편이 대선 이제 후보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혹시 자기네가 그 채택이 안 됐더라도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정당에 누가 20개 정책 중에서 13개를 우승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대통령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B 정당에서 5명이 우승자가 나왔다. 그러면 그 정책을 갖다 쓰면 된다는 거죠. 혹은 그 사람을 아예 장관으로 갖다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 하기 쉽죠. 이미 국민들이 많은 사람들이 주요 정책을 결정해 줬고 그걸 집행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여야들이 어떤 훨씬 더 협치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가 훨씬 더 편안해지고 좋은 나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한번 상상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플랫폼으로 이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하고 있고 이런 거를 수많은 토론이 진행될 때 중간중간에 TV 토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TV 토론이 뭐 2-3시간 동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뭐 2달, 3달 진행되는 과정에 핫한 포인트를 잡아갖고 토론할 수 있고요. 이때 국민들은 안방에 앉아갖고 누가 말을 잘하나 못하나에 따라서 바로 투표로 주식 투자하듯이 하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잘해야 되겠죠. 이런 거로 재미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 동안 이제 너무 많은 얘기를 해서 좀 바쁘게 진행해 왔는데요. 다시 한번 이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그 4차 산업혁명에 걸맞는 거버먼트 4.0이라는 개념을 이제 처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내년에 새로운 정부, 새로운 대권 주자들이 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행정정보가 공무원들이 가공해갖고 국민들이 잘 안 보는 거 열심히 해갖고 그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지 말고 그냥 원재료를 블록체인에 올려놓으라는 겁니다.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분석해서 소비자들한테 맞게 사업화할 수 있도록 많은 빅데이터 산업들이 생길 거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단순 업무와 인증 보증 업무를 블록체인으로 이관하면 수많은 공공 부분에 단순 작업을 하는 인력들이 다 이제 필요 없게 되고 그 사람들을 안정과 그 복지로 이동시킬 수 있다는 거고요. 블록체인을 투표로 직접 민주대회를 확대하면 훨씬 더 국가의 의사결정 시스템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블록체인이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그 금융 산업뿐만 아니라 행정 분야에도 급격하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상당히 앞선 편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아마 이런 거 하는 건 이번이 다른 나라 비교해도 처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드는데요. 아닌가요? 어쨌든 몇 해 안에 될 겁니다. 그래서 장정수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창희 대표님 30분 동안 발제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정부 혁신, 특히 정부 3.0의 주무부서이시죠. 또 총괄하고 계신 황명석 행자부 창조정부기획과장님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부 3.0 그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있는 창조정부 기획과장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우리 장성석 의원님이 우리 안행이 위원님이시고요. 항상 그 정부 3.0에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들이 의회 열릴 때마다 항상 애정을 갖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자리에 갈까 고민하다가 왔습니다. 이게 정부 혁신과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상당히 지금 이 시기에도 맞고 앞으로 또 다가오는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지 이러기에 맞추어서 우리 정부가 어떻게 혁신할 것인지 이런 방향을 제가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이런 논의가 계기가 되어가지고 또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해주시면 당연히 또 정부도 거기에 맞추어서 이렇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특히 또 박창기 대표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답해 주셨는데 그 방향 부분은 다 공감을 합니다 하고 저는 이제 그 처음에 나눠주신 이 문서 책자가 있습니다. 이 책자에 보면 상당히 정부 3.0에 대해서는 아주 그 신랄하게 비판을 많이 하셨어요. 하셔가지고 제가 가서 그 3.0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사실 많이 했고요. 이제 저희들은 이제 공직자니까 공직자로서 어쨌든 주어진 업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저도 이렇게 벌써 공직생활 한 20년 되는데요.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해왔고 항상 그 주어진 거기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합니다만 항상 부족한 게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 혁신 이 부분도 우리가 노무현 정부 때도 사실 혁신을 많이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사무관 시절인데 혁신 필요점 그래가지고 엄청 막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그렇지만 그때도 그런 혁신을 했기 때문에 토대가 되고 김대중 정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전자정부라든지 이런 토대가 그때 만들어지고 제가 정부 3.0을 이렇게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앞에 이루어진 것들이 다 토대가 되어서 이게 정부 3.0이 이제 되는 거고 또 대표님께 말씀하신 대로 또 4.0으로 저희들이 희망을 갖고 또 새롭게 도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3.0을 이렇게 실무적으로 총괄 입장에서는 혹시나 이게 이제 우리가 더 좋은 걸 만들기 위해서 앞에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부분을 잘 보셔가지고 그 성과는 성과대로 잘 이렇게 하시고 좀 미흡한 부분들은 어떻게든 새로운 방향으로 좀 바꿔서 이렇게 가야 되지 않나. 제 공직자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특히 이제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정치를 하시는 분 입장에서 어떻든 이런 거 좋은 결과들은 끝까지 지속을 좀 해주셔가지고 좀 발전을 시켜주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되고 결국은 정부 혁신한 이유가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혜택을 주고 또 공직자들이 또 일을 바로 해가지고 좀 더 서비스가 좋아지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공무원 수 부분도 항상 저희들이 고민하는 숫자입니다. 그 숫자가. 그래서 OECD 기준도 있고 여러 가지 기준이 있긴 한데 저희들 일본하고는 똑같은 기준으로 사실은 하고 있는데 그게 좀 늘어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일본도 보면 뭐 이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작은 정부라고 또 한동안 그렇게 했기 때문에 또 작은 정부 부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만 어떤 정부 혁신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비용을 정부 조직 비용을 줄이고 그다음에 아까 대표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안전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실제 필수적인 부분으로 인력을 재배치한다는 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시고요. 그리고 현재도 보면 저희들이 주민센터를 그 동네마다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주민센터를 지금 저희들이 행정복지센터라고 해서 기능이 이제 복지 기능이 커지는 겁니다. 복지 기능이나 그 다음에 또 고용복지센터도 있는데 이제 일자리 창출 지원 기능이라든지 이렇게 새롭게 지금 변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ICT 기술이 이런 게 발달했기 때문에 또 어떤 행정정보 공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 어떤 단순한 업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줄인 거죠. 줄이면서 좀 더 실제 주민들에게 지역 주민들의 도움이 가는 행정 이제 이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그런 변화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들이 저는 신기술이 들어와 가지고 더 확장될 수는 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정부 3.0의 가치가 이제 개방, 공유, 소통, 협력입니다. 기본적으로 정부 3.0 하면 이걸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공직 사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만큼 정착이 되었느냐 아까 이규 교수님하고 제가 잠시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냉정하게 평가하면 아직도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우리가 개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국장 이상 결제하는 원문 공개를 저희들이 다 하고 있고 이제 세계 최초로 이제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근데 원문을 공개하면 그 원문이 근데 뭔 의미가 있냐 이런 거죠. 근데 그것도 지금 사실 국민들이 많이 다운로드해서 이제 보고는 계시고요. 다만 또 원문 결제에 있는 원문이 있고 그다음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 실제 국민들에게 필요한 데이터죠. 그 데이터가 그냥 데이터를 공개해 가지고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아파트 관리비 이야기하시면서 이제 그런 건데 그 데이터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좀 품질을 제고를 시키고 어떤 모델도 표준화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작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그 작업도 분명히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go.kr이라고 그 데이터 거기를 이용하는 숫자가 뭐 한 20배, 뭐 40배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저희들이 올리는 수도 늘어나고 그걸 활용하는 수도 저희들이 다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통해서 앱을 만든다든지 웹을 만든 창업하는 사례도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있고요. 이 시스템에 의해서 다 검증을 하고 있는데 그런 비율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들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 앞으로도 더 강조하시고 좀 끌어주셔야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 정부 3.0 차원에서도 좀 부족하지만 어떤 정보 공개를 통해서 어떤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또 연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뭐 계속 길게 하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블록체인 부분도 아까 이제 금융위원회나 미래부 차원에서도 하고 있고 우리 행자부 차원에서는 이제 전자정부를 저희들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정부가 저희들 UN 평가에서 뭐 이렇게 평가도 잘 받고 있고 이게 영국하고 저희들 경쟁을 합니다. 그 영국이 지금은 이제 블록체인을 도입해서 올해 초에 벌써 시작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조금 그거보다는 약간 늦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전자정부 차원에서 이제 블록체인을 좀 검토를 하고 있고 연구 용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하고 있고 특히 전자정부 시스템이 저희들이 많습니다. 많은 시스템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정부 서비스를 너무 그 시스템을 다 따로따로 만들던 것을 지금 저희들이 한 추세는 이것을 이제 통합하고 또 연계시키는 걸 하고 있습니다. 복지 정보와 뭐 다른 정보를 두 개를 연결시키다 보면 또 다른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국민들이 그거가 창업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그 통합을 하면서 연계시킨 작업을 저희들이 지금 꾸준히 하고 있고 또 국민 입장에서는 그것을 한 번에 다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저희들 블록체인을 검토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증과 관련해 가지고 그런 블록체인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좀 더 이제 행정 부분에 도입하고 하는 부분들은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예, 생각을 하고 그래서 오늘 뭐 이 계기로 제가 또 말씀 많이 해주시면 또 듣고 제가 또 지금 저희 행자부 차원에서 보고를 드리고 더 이런 정부 혁신과 관련해서 더 좋은 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황명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필용 한국인터넷진흥원 전자거래진흥팀장님의 토론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한국인터넷진흥원 강필용입니다. 지금 담당하는 업무는 그 전자문서, 전자거래 그 안전성, 신뢰성 제고와 그 이용의 촉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블록체인 기반의 뭐 이렇게 거래를 활성화하고 투명화하는 게 저희 팀의 업무랑 또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랑 많이 부합해서 이게 처음에 이제 그 토론자로 섭외가 왔을 때 망설임 없이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짧은 시간인데 뭐 블록체인을 아직 그런 개념을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아는데 박창기 대표님이 그 짧은 시간에 그 가능성이나 그리고 뭐 그런 거를 아주 쉽게 설명을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드리고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신뢰성, 뭐 안전성을 보니까 오늘 오신 분들한테 좀 더 보충 설명을 해주고 블록체인의 그 장점과 그리고 현재 이게 블록체인이 완성된 기술이 아니라 지금 계속 진행되는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정부 파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게 전반적인 의견에서 그럼 어떤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거기서 보는 가능성은 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예전부터 있었던 개념인데 이전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그 인터넷의 그 비대면 거래를 할 때 안전한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트러스트 서드 파티라 그래가지고 중앙 관리자를 두고 정부가 공인한 어떤 뭐 은행이라든가 정부가 책임을 져주고 거래를 매개를 해줘야지만 안전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왔었는데 그 비트코인이라는 게 그런 중간 매개자 없이도 화폐를 정부나 은행의 개입 없이도 화폐를 발급하고 그게 또 전 세계에서 잘 유통이 되니까 아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었구나. 그리고 혁신적인 개념인데 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비트코인이 무조건 뭐 좋아서 그렇다기보다는 비트코인 자체를 본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사용된 블록체인의 가능성을 본 건데 사실 비트코인도 문제점은 많습니다. 얼마 전 2013년 이제 한국은행에서 결제 지급 그 결과 지급 결제 보고서에서는 블록체인이 통화를 한국에서의 결제 통화를 대체하지 못한다고 의견을 냈다가 최근에 바꿨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국내는 금융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은 그 거래 내역이 다 공개되는데 A가 B로 예를 들면 10 비트코인을 보냈다. 그런 것들은 검증하지만 A가 B로 보낸 건 확실하다는 건 알 수 있지만 그 A가 누군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기관에서 많이 이용한 이유가 추적이 안 되기 때문에 금융실명제에서는 그 자금 흐름의 추적 때문에 그게 문제가 있고 또 설계 자체가 이제 초당 7건을 처리할 수 있는데 이게 하루로 따지면 이제 약 60만 건 정도 됩니다. 근데 한국에서 그 신용카드 그 카드 결제가 하루에 이제 그 3,700만 건이 그 작년 기준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 커버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그래서 한계가 있다고 봤지만 왜 돌아섰냐면 그 현재 현상만 보지 말고 이건 계속 발전하는 기술이죠. 그 블록체인 2.0을 표방하면서 얼마 전에 작년에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그런 또 가상화폐가 나왔고 또 이런 기능들이 이용하면은 블록체인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그 우리가 이게 거래 장부를
혼자 관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카피본을 분산해서 관리를 하고, 그리고 거기 암호 기술을 넣어서 계속 체인을 연결해서 암호화를 하다 보면은 누가 변조를 하게 되면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안성이 강하다 하는 거는 우리가 그 안전한 거래를 위한 모든 보안 기능을 만족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해킹해서 한 데이터가 다 날아가도 다른 쪽에 똑같은 카피본이 있으니까 가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조선왕조 실록을 5대 4호에 분산해서 저장한 것처럼 전란에 파괴가 돼도 회복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일단 기록이 되면 변조할 수가 없다. 대신 모든 거래 내역이 공개가 된다. 그러니까 응용 서비스에 이용되거나 이제 아직 일반인들이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블록체인이 마치 뭐 비밀성까지 제공하는 건 아니고, 비트코인 거래 같은 경우는 익명성을 기반으로 다 공개를 했기 때문에 거래가 이루어진 거고, A가 누구라는 것까지 다 밝혀지면 사람들이 안 쓰겠죠. 어쨌든 한번 기록되면 변경이 어려운 거고, 기록하기 전에 잘못된 기록을 넣는 거는 사실상 어떤 기술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보안 기능 중에 그 분산 저장을 하면서 가용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참여하는 사람이 지금 퍼블릭한 우리가 블록체인이라 그래서 지금 가상화폐는 퍼블릭 블록체인 모델만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 누구나 참여하고 결정하고 같이 검증을 하는데, 사실 지금 금융권에서 도입하는 서비스는 퍼블릭 기반은 없고요. 그 참여하는 사람들을 제한한다든가, 그리고 자료 작성이나 공개, 그리고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일부 관리자를 둘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프라이빗이라고 그러고, 또 하이브리드 형태로 뭐 컨소시엄 형태. 지금 R3 CEV에서 하는 거는 컨소시엄 형태로 은행들이 뭉쳐서 하는 거지, 그걸 누구나 그 거래 장부를 같이 작성하는 그런 서비스는 아닌 거죠. 그렇지. 그렇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꼭 퍼블릭이 아니라 뭐 프라이빗, 뭐 컨소시엄 형태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기술 자체는 우리가 거래 장부라고 하는, 다른 얘기로 하면 디지털 레코드인데, 디지털 레코드를 투명하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모든 거래는 그런 기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모든 거래는 응용이 될 수가 있고, 그 서비스의 특성에 따라 어찌 때는 프라이빗 형태로, 어찌 때는 컨소시엄, 어찌 때는 퍼블릭, 이런 식으로 응용 가능성이 무한하기 때문에 사실상 많은 거래에 쓰일 수가 있고, 지금 기술이 안정적이고 좋아서가 아니라 이건 빨리 지금 미국의 이제 클린턴 후보나 영국에서도 빨리 정부가 주도해서 남들보다 이 기술을 선도해야 된다.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찬반 논란이 많고, 그리고 뭐 에스토니아에서 전자투표에 활용하고 그런 것도 블록체인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이미 전 세계에서 최초로 2007년에 국회의원 선거에 온라인 투표를 했었고요. 어떤 다른 기술도 그런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중앙 관리자가 꼭 있어야 된다는 편견, 그리고 이렇게 거래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하면은 이게 안전하게 거래를 못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한이 있을 줄 알았는데, 다양한 범위로 응용이 가능하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쓰인 겁니다. 그래서 저희 공공 파트 같은 경우도 지금 대부분의 법령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나 전자서명법도 트러스트 서드 파티 기반으로 모든 거래를 이루어지게 하고 있죠. 예를 들면 공인인증기관, 공인전자문서센터, 공인전자문서 중개자, 공인전자주소. 그게 아니라 이런 혁신적인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서도 안정적인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 그런 게 제도권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빨리 마련을 해줘야 되고, 그리고 이 서비스의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모든 거래에 다 넣겠다는 게 아니라 내 응용 서비스에게 적합한가. 그러니까 비밀성을 너무 강조한 서비스에는 안 맞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를 제한을 해야 되고, 그러면 그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블록체인은 아니지만 사실 프라이빗이 너무 강해지면 기존 기술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같은 기술인 거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전자화 지원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기술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수하고 전자화 수준도 높습니다. 근데 문화적인 거나 제도적인 측면이 제한이 많죠. 예를 들면 부동산 전자계약이 8월 말에 이제 올 초에 서초구에서 시범 서비스 하다가 서울시로 확대를 했고, 내년에는 전국으로 국토부에서 확대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부동산 전자계약을 뭐 매매나 그 전세 계약을 할 때 그럼 전자계약을 하게 되면 이중계약하는 것도 방지하고, 그리고 동사무소 찾아가지고 확정일자 받는 것도 자동으로 받게 되고, 등기소에서도 자동 등록이 되고, 데이터를 저장해서 실시간 공개하면은 부동산 실거래가도 확인하게 되고, 그런 걸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지금 시스템이 다 구축됐음에도 불구하고 기사에 의하면 이제
20건 정도밖에. 왜? 투명하게 공개되는 거 오히려 반대하는 세력도 있고 내 소득이 다 노출된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사실은 그런 류의 그 제한이 많다 이거죠. 그 빅데이터라는 게 의미 없이 사실은 데이터를 뭐 종이 문서를 스캐닝해서 공개해서는 안 되고, 사실 빅데이터의 제일 좋은 사례가 스마트폰이 한국에서 2010년에 갑자기 주목을 받게 된 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날 1월 초인가 눈이 많이 왔는데 고등학생이 개발한 앱이 있었습니다. 몇 분 후에 버스가 정류장에 도착하는지. 그건 서울시에서 대중교통 정보를 다 오픈 API로 공개했기 때문에 그 고등학생은 일주일 만에 개발했대요. 그게 개발 천재는 아니라 데이터가 다 있기 때문에 몇 분 후에 차가 오는 정보를 단지 보여줬을 뿐이고, 지금 교통카드 거래 내역도 그 개인정보를 비식별하고 공개해주면 이제 국토부에서 도입을 하겠다는데, 기존에는 버스 노선을 설계하고 그러면 뭐 억대로 돈이 들었는데, 교통카드 탑승 하차 내역을 보면은 노선을 온라인으로 훨씬, 오히려 이게 노선이 있어야 되냐 없어야 되냐, 언제 사람이 몰리냐. 그래서 우버 같은 경우도 그게 단순히 공유 경제만 했다는 게 아니라, 우버는 지금 주장하는 게 그런 데이터들을 쌓고 플랫폼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기반으로 가다 보니까 이제 교통 흐름까지 통제해서 자기들은 그 예를 들면 샌프란시스코의 그 공원을, 주차장을 없애고 공원은 뭐 몇 % 이상 늘리겠다. 왜냐하면 어느 시간에 차가 몰리고 언제 많이 타는지가 다 분석이 되기 때문에 교통 정책에 반영하면 좋다. 뭐 그런 식의 거기 때문에 이게 산업혁명 4.0, 뭐 인더스트리 4.0에 간다는 이유는, 블록체인은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레코드에 대한 관리니까 근본적인 핵심 기술이 될 거고, 그 위에서 이제 빅데이터나 뭐 그런 AI 기능들이 결합이 됐을 때 새로운 그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거라서 이런 것들이 긴밀한 유기관계를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빅데이터나 IoT, 뭐 클라우드, AI가 주목받는 거에 비해서 예를 들면 뭐 현재 내년에 뭐 정부 프로젝트가 특별한 걸 제가 찾지를 못했고요. 그 블록체인 같은 경우도 공공 분야에서 우선 도입하고, 예를 들면 아파트 뭐 주민 투표나 그런 쪽에 우리가 그 아파트 그 관리사무소의 거래 내역을 DB에서 다 공개를 해도 우리 아파트가 다른 데보다 돈이 많이 나가진 않았는지 의사결정할 때도 바로 온라인 투표도 다 하고, 제대로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고, 그거를 정부가 결정할 게 아니라 기반만 마련해주면 다양한 젊은 그 학생들하고 예를 들면 젊은 창업자들이 적은 비용 가지고, 아까 고등학생이 그런 교통 앱을 만들듯이 얼마든지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정부를 혁신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준비하는 게 이게 국회에서는 처음 이렇게 논의를 하는 과정을 가졌는데, 그런 의미에서 상당히 뜻이 있다고 보고 저희도 이제 그런 쪽에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필용 씨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이영환 건국대 교수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그냥 앉아서 하겠습니다. 저는 본래 서서 하는 거 좋아하는데, 왜냐하면은 교수들은 일단 서야지 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는데, 저는 어떻게 이 블록체인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지금 이제 박 대표님이 굉장히 잘 설명을 하셨는데, 박 대표님이 부족하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자꾸 정치 쪽으로 가시고 제도 쪽으로 가시니까 이게 어려워지는데, 사실은 이건 경제 문제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가 이 국가적으로 이 어려운 경제난을 타개할 한 가지 기술만 얘기해 그러면은, 저는 한 가지 주저없이 꼽으라고 그러면은 그 블록체인 경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블록체인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경제다 하는 거죠. 우리 국가적으로.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되게 재미있는 게,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대체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 들어본 적이 없냐 하면, 이게 2009년에 나온 기술이에요. 시작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 전에 유사한 기술들은 있었는데, 이렇게 완성돼 가지고 시작돼 갖고 처음 임플리먼트 된 그 기술이 비트코인 이후로 계속 저희가 됐기 때문에, 보통의 기술들은 대부분 펀더먼털 리서치하고 기반 연구를 하고, 그다음에 응용 연구하고, 그다음에 산업화가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됐냐면 산업화를 먼저 시작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에러가 많이 나고 돈으로 막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굉장히 그 돈으로 많이 막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지금
뭐 돈으로 막다가 지금 이제 어디 이상한 데로 가버렸는데, 그래서 리서치가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이 산업화가 먼저 일어나고 리서치가 뒤에 일어나는 경우에 그 기술이라서 굉장히 그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거 뭐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인공지능은 지난 50년, 60년, 70년 동안 계속 떠들고 계속 들었고 계속 진화해 왔는데 갑자기 블록체인은 어디선가 나타나갖고 혜성과 같이 나타나갖고 이건 뭐야 하는 건데요.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 어디다 돌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버드 그 비즈니스 리뷰라는 유명한 저널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단 탭스카지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소셜 웹이나 아니면 빅데이터나 클라우드나 뭐 로보틱스나 그 인공지능이나 그런 모든 것들을 보다도 더 향후 10년 동안 여러분들의 사회를 가장 많이 바꿀 기술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은 블록체인이라고 본다. 그거 꼽았습니다. 저는 거기에 100% 동의하고요. 아마 박창기 대표님은 300% 동의할 거로 생각합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그래서 중요한 기술이고요. 저기서 가트너는 탑10 기술 중에 6번째로 블록체인을 꼽았습니다. 절대로 새로 나온 기술이긴 하지만 절대로 작은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기술이 뭐 한마디로 하면 어떻게 뭐라고 할 거냐 하면은 그 저기서 제가 영어 저기를 많이 슬라이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죄송하게도 제가 영어 강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 건대 영어 외국 학생들이 많이 와 있어서 제가 영어로만 주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영어 슬라이드가 많은데요. 그런데 지금 어떤 거냐면 블록체인을 한마디로 해 그러고선 얘기를 하면은 제가 한마디로 하면 어떤 네트워크 하스털한 이 네트워크에서 신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신뢰다 하는 키워드가 바로 원하는 키워드입니다. 인터넷 그럼 우리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인터넷에 뭐 북한 애들도 와 있고 전 세계에 어떤 놈들이 와 있는지 모르는데 거기서 신뢰를 상대편에 대한 신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시스템 하나 꼽아 그러면 그렇게 해서 디자인된 게 그게 필요해서 디자인된 게 바로 블록체인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중간에 누군가가 있었는데 지금 강 팀장님께서 옛날에는 가버먼트가 하고 이 가버먼트의 역할이 되게 중요했는데 가버먼트의 역할이 없어지는 경우가 저런 경우다 이거죠. 신뢰를 가버먼트 대신에 신뢰를 만들어주는 시스템이라 이거죠. 그래서 더 재미있는 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시스템은 인터넷에서 사용하도록 디자인돼 본 적이 없어요. 등기 인터넷에서 사용하려고 돼 본 적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등기 거래 전자거래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등기가 잘 안 됐는데 전자거래로 만들어주고 그걸로 쓰라고 하는데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우리 그 사실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이 비트코인 만들려고 만들어졌고 사실은 금융에서 만들어졌는데 금융에서 만들어져서 금융 시스템만 보면은 그 임팩트가 얼마나 크냐 하고 얘기하면은 영란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은 GDP가 3% 증가하게 돼 있어요. GDP가 3%. 뭐 물론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가정이 있고 GDP가 어떻게 하면이라고선 긴 얘기가 있어갖고 제가 한꺼번에 설명하기는 나쁜데 GDP 3% 말만 들어도 우리는 행복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은 우리 한 GDP 3% 올라간 게 한 10년 된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3% 그 레벨로 올라간대. 근데 어느 순간 한 30% GDP의 30%만 저기로 바꿔주면은 디지털 머니로 바꿔주면 블록체인 베이스드 디지털 머니로 바꿔주면은 GDP가 3%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거 가능해요. 이런 생각이 이거 뭐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효율성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파이낸셜 금융에 대한 저기만 아니 이거 어디다 자꾸 꽂아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금융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WEF 월드 에코노믹 포럼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저기 7대 제4차 산업을 견인하는 7대 기술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7대 기술을 쭉 뽑았는데 그 중에 6번째가 빅데이터가 블록체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블록체인을 가만히 보면 재미있는 거는 이상하네. 블록체인 저 7가지 기술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요. 거기에 그 기술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서로 어떤
인과관계를 갖는지 하고선 연결해 보면은 그런 나머지 6개 기술 중에 5개 기술이 블록체인의 기술이 필요한 거예요. 블록체인을 인프라스트럭처 해야지 저기가 되는 겁니다. 아까 이제 이 IoT만 갖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oT가 지금 여기 인터넷 오브 더 띵스가 맨 아래에 있는 그 퍼플 컬러로 되어 있는 보라색 컬러로 되어 있는 건데요. 인터넷 오브 띵스는 왜 중요해지냐면은 우리가 자동차니 뭐니 심지어는 우리가 냉장고까지도 아니면 온도계까지도 인터넷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될 때 그 뒤에 들어가는 트러스트는 누가 만들어 주는 거야 하는 거예요. 자동차 아까 구글 자동차 얘기할 때 구글 자동차가 잘 가는데 아니면 우버 자동차 잘 가는데 뒤에 들어가는 트러스트는 어떻게 만들어 주는 거야 하면은 사실은 블록체인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이제 공인증서 써야 되는 거죠. 공인증서가 그리 나쁜 기술은 아닌데 사람들이 다 미워하는 것 때문에 문제긴 한데 저건 그 블록체인 기술이 아니면은 어떤 다른 유사 기술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블록체인 기술이 저렇게 많은 기술의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4차 산업 어떻게 할래? 하면은 한 가지 기술만 꼽아라 그러면 저는 블록체인을 먼저 시작해야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요번에 사실은 이제 금융에 대해서는 얘기할 게 저는 많은데 금융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한국은행 프로젝트를 요번에 끝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 에서 화폐 바꾸는 거에 대해서 제가 저기를 연구를 좀 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는데 그것 말고도 나머지가 다 블록체인 기반 기술로 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빅데이터 산업 IoT나 아니면 디지털 헬스나 웨어러블 인터넷 이런 것들이 다 블록체인 기반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더 재밌는 거는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쓰는 게 저는 행정 서류 같아요. 저 학력 증명서, 경력 증명서 띄워오라 그러는데 저는 외국에 오래 살다 와가지고요. 학력 여태까지 대학교 성적표 내라고 그러는 나라는 우리나라 지금 제가 60이 가까웠는데요. 대학교 성적표 내라고 그러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학력, 경력 이걸 늘 뛰러 다녀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을 우리나라 사람들만 갖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인감 증명 재증명 서류들 우리 인감들 뛰러 다니고 등기 뛰러 다니고 이러는 거 지금 오프라인을 위해서 저기 해놓은 거 아닙니까? 디자인해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저게 틀렸다 이게 아닙니다. 그만큼 인증이 완벽하게 되기를 원하는 시스템이라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게 잘못된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우리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나라 그 근로자들이 57시간 일한다잖아요. 전 세계에서 57시간 일하는데 그중에 저는 30시간은 서류 저런 증명 서류 만드는데 다 쓰고 있을 거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만들어내면은 아마 그게 27시간은 일하고 나머지는 놀러 다녀도 되고 우리 공무원 35만 명 하면은 노는 사람들이 반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그죠? 35만 명을 더 고용한다면서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월드와이드 웹 이거 하면 인터넷에 저는 월드와이드 웹에 인터넷이 필요하다고 블록체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디인가 인증 시스템이 다 들어가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요. 이거 뭐야? 갑자기 그게 딴 데로 넘어갔습니다. 블록체인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게 사물 인터넷 뒤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사물 인터넷이 지금 지난달에 미국의 인터넷의 반이 사용 불가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DNS라는 서버 업체가 공격을 당했는데 저희가 미국 인터넷에 반이 나갔었는데 많이 나갔는데 가장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 인터넷 전체를 어떻게 되냐면 디도스 공격을 당했는데 디도스 공격을 당한 디도스 공격에 동원된 좀비 컴퓨터가 대체로 CCTV 카메라였습니다. CCTV에 들어가는 카메라였어요. 그래서 겨우 15만 대가 동원이 돼서 미국 네트워크를 다운을 시켰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사물 인터넷 같으면은 1인당 그 주위에 있는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는 기기가
한 10대에서 100대까지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주위에 거의 모든 것들이 인터넷에 연결이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그 동원될 수 있는 그 좀비 컴퓨터의 네트워크 컴퓨터 수가 15만 대가 아니고 1억 5천만 대가 될 게 굉장히 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는 많은 사람들이 사물 인터넷 하는 기기에 어떤 그 법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신뢰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법규 얘기를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법규가 들어가야 될 때 인터넷에 저런 게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블록체인이 들어가서 신뢰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키워드는 우리는 어떻게 신뢰를 만들어줄래 이거거든요. 우리가 신뢰를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최순실 사태 같은 경우도 사실 사회적인 이 웨이스트가 왜 생겼냐 하면은 사회적인 낭비가 저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사회적인 낭비잖아요. 그죠? 사회적인 낭비가 왜 생겼냐면은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신뢰가. 그런데 그 신뢰를 어떻게 쌓을 수 있냐면은 블록체인을 갖고 신뢰를 쌓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박찬기 대표님 말씀하시는 게 그겁니다. 우리가 신뢰를 쌓으려고 그러면 수권 민주주의를 가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은 우리가 그 저기로 간다. 그 블록체인을 사용하면 그렇게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건데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데 비전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디테일하게 어떤 문제 있고 어떤 문제 있고 어떤 문제 있고 문제는 수백 가지가 있고 지금 블록체인이 완성된 기술이냐 안 완성된 기술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디베이트가 많을 텐데 전 강 팀장님하고 굉장히 그 궤를 같이 합니다. 그 블록체인이 사실은 그렇게 완벽한 기술은 아니다. 아직은 한 80% 90% 완성은 됐는데 한 10% 정도는 아직도 이런저런 문제가 보일 수 있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면은 지금 저런 4차 산업을 이끌어가는 기술 첫 번째 경제적인 문제, 두 번째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사회적인 신뢰를 추가적으로 사회적인 신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그런 문제하고 우리의 비전이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블록체인을 가져왔을 때 우리의 비전은 뭐냐면요. 사실은 블록체인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요즘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그런 기술이 도입이 되기 시작합니다. 계약을 할 때 프로그램 하듯이 정밀하게 프로그램을 해서 계약하듯이 하자.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스마트 컨트랙트를 어디까지 할 수 있냐면은 그걸 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centralized or distributed autonomous application이라고 얘기하는 DApp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줄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사실은 더 나아가는 게 어떤 회사 자체도 어떤 단체 자체도 계약서에 의해서만 돌아가게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decentralized autonomous corporation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회사는 이미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외국의 경우는 만들어져서 돌아가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만들어진 회사가 DAO라는 DAO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는 시작하자마자 망했습니다. 프로그램 에러가 있어서. 되게 재미있는 얘기긴 한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Decentralized Autonomous Organization, Corporation 이런 거는 굉장히 미래적이고 굉장히 가능성이 있는 기술인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장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의 비전은 어디로 가냐면 Decentralized Autonomous Society로 간답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박찬기 대표님이 제가 그 단어를 써주기를 원했는데 안 써주셔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박찬기 대표님이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 자체가 디센트럴라이즈 어토노머스 사회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탈중앙화되고 분산된 그리고 자동화된 투명화된 신뢰를 주는 그런 사회로 가는 것을 우리가 비전으로 삼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그 비전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사실은 우리 사회가 성공하는 사회가 되지 않느냐. 저런 이상하게 우리가 낭비하는 것은 최소한 없어질 거 아니냐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은 저렇게 하면서 사실은 장님을 이끌고 있으니까 우리 사회는 지금 투명성이 없으니까 어둠 속에서 그냥 장님을 이끌면서 앞에 있는 장님이 가끔 헤쳐먹어도 우리는 모르는 상태로 지금 사회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장님들이 나와서 저기서 데모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저기는 블록체인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블록체인이 왜 중요하냐, 블록체인이 어떻게 중요한지 다 한마디씩 했습니다. 빌 게이츠도 한번 얘기했고요. 밥 그라이필드라는 사람도 얘기했고, 저도 한마디 하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블록체인은 infrastructure of everything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바로 왜냐하면 모든 것에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의 인프라스트럭처가 블록체인이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은 블록체인이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 늘 얘기하는 회사 이름이 R3CEV라는 회사입니다. 작년 9월에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이퍼레저라는 회사가 작년 12월에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전 세계에서 다 그 회사들을 얘기해요. 우리 박창기 대표님의 블록체인 OS는 그거보다 더 오래됐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더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또 하나는 또 W3C의 블록체인 그룹이라는 게 글로벌 그룹입니다. 그런 게 만들어졌는데 지금 한 100명 좀 넘는데 저 화면은 좀 오래됐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만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부끄럽게도 제가 거기 의장인데요. 거기 왜 의장이냐면 제가 나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 먹은 사람을 순서로 뽑아가지고 제가 의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기술이다. 중요한 기술 중에 기술이다. 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용환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블록체인과 함께 영어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영어 중에서 닉이 바로 이영환 선생님입니다. 네. 이영환 박사가 닉입니다. 마지막으로 인하대 이기우 교수님 토론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앞에서 우리 박창기 대표님 발표하시고 또 세 분 또 이렇게 토론을 하셨는데 아마 블록체인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잘 모르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하여튼 굉장한 기술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정도 감은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학자라서 그런지 이 배움의 기회를 주는 분들이 제일 고맙고 그런 자리가 제일 즐거워요. 오늘 또 우리 장정숙 의원님께서 장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박창기 대표께서 초청을 해주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직접민주주의를 처음 대했을 때 그 자체가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평생 제도를 연구하는 입장인데 주로 이제 국가 운영을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또 지방 행정을 어떻게 시스템화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평생 하는데 이 직접민주주의를 대했을 때 충격을 받았고 오늘 이 블록체인에 대한 개괄적인 이런 설명을 들으면서 굉장하다 이런 충격을 받았는데 아직까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100% 아까 신뢰 말씀하셨는데 신뢰하기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직접민주주의하고 이 블록체인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 결합하면 굉장한 효과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왜 그런지 말씀을 좀 드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40페이지에 통계표가 하나 있는데요. 굉장한 통계입니다. 이것도 역시 정부의 세금으로 만든 이 통계표입니다. 한국행정연구원에서 작년에 나온 이 통계표인데요.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조사한 겁니다. 또 요 말고도 이제 여러 가지 표가 있는데 청렴도에 대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주목을 끄는 거는 전체적으로 낮습니다. 우리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는 전체적으로 낮는데 특히 낮은 데가 있어요. 국회입니다. 이건 충격이죠. 이것도 일종의 국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국민의 신뢰를 가장 많이 받아야 되는 데가 국회예요. 그런데 결과는 안 믿는다 이겁니다. 이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게 정말 시대적인 과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요. 그래서 이런 국회에 대한 불신이 우리나라만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다른 나라도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신뢰도를 높여가고 있는데 거기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이 이 직접민주주의이다. 우리가 직접민주주의 하면 흔히들 스위스를 생각하는데요. 이 직접민주주의를 만든 나라,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정치제도 이것도 발명품이라고 봅니다. 이 뭐 블록체인이나 인터넷이나 뭐 컴퓨터 발명과 버금가는 또는 그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한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게 정치제도다 이렇게 보는데 이 직접민주주의도 이게 이 발명자가 누구냐? 이 스위스가 아닙니다. 이 프랑스 혁명 때 나온 겁니다. 그래서 1793년 이 혁명헌법에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근데 이걸 또 창안한 사람은 또 이 혁명의 희생자가 됐어요. 그래서 뭐 프랑스 혁명 당시에 직접민주주의가 이제 발명이 돼가지고 프랑스에서는 꽃을 못 피우고 이제 나폴레옹이 스위스를 점령하면서 그래서 이제 스위스로 전파되었는데 스위스에서 꽃을 피우는 겁니다. 근데 이제 스위스에서 본격적으로 꽃 피운 거는 이제 1830년대 정도. 그때 이제 상황이 이런 겁니다. 이 쥐리 역 앞에 딱 내리면 바로 보이는 게 애셔라는 분의 동상입니다. 이 애셔는 철도 자본가요, 정치인이요, 금융 자본가요, 뭐 하여튼 스위스 근대화를 이끈 분인데 바로 이분 때문에 정치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모든 정치인들이 자기를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금융자본, 철도자본, 뭐 산업자본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노동자, 농민들, 또 영세 자영업자들 이 사람들의 삶이 피폐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야, 우리가 표를 가지고 있는 민주주의를 하는데 왜 우리가 못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이거를 그러면 주요 정책을 우리가 직접 결정하자. 이런 이제 발상을 이제 브류클리라는 분이 운동으로 이끕니다. 그래서 쥐리 헌법을 바꾸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스위스 전역으로 확산되고 연방 정부로 확산돼 가지고 이제 스위스에서 직접 민주주의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 이런 상황이 미국에서 그대로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1890년대 말 내지 1900년대 초에 그때 똑같이 철도자본, 금융자본, 산업자본에 이 국회가 포위돼 버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국회는 주정부죠. 미국은 뭐 주정부가 대부분 이 경제 문제라든지 그 일상생활에 관련된 문제를 다 결정하니까요. 그래서 이때 이제 미국의 그 노동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설리반이라는 사람이 우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래서 이제 과거에 스위스가 그랬는데 우리도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를 한번 연구해보자. 우리가 다수인데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피폐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서 스위스 가서 한 1년 정도 공부를 하고 와서 미국에서 이 시민입법, 직접민주주의죠에 관한 책을 출판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보다 더 많이 팔렸다는 책입니다. 그만큼 영향을 많이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직접민주주의가 이제 도입되는데 지금 우리가 이 국회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 낮은 이유는 뭐겠습니까? 국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국민의 민의를 대변 못한다는 겁니다. 안 해야 될 결정을 하고 해야 될 결정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국회가 신뢰를 회복하려면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의 의사를 직접 반영하는 겁니다. 그런데 매번 국민이 다 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국회가 잘못된 결정을 할 때 국민들이 나서가지고 그건 문제 있다, 그건 안 된다, NO 하는 비토권을 인정하는 그 방법이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국민들에게 비토를 안 당하기 위해서 가능하면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겠죠. 또 다음에 해야 될 일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직접 발언을 해가지고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주도권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한테 안 빼앗기기 위해서 가능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법률로 제정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국회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이유는 국회가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안 하기 때문입니다. 이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면 국회가 국민의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빠지는 거죠. 그런 면에서 한편으로는 이 국회에 대한 국회의 활동에 대한 이제 비상 브레이크를 국민들이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국회가 활동을 안 하는 경우에는 활동하라고 비상 가동 자치를 국민들이 가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헌법 제1조 2항에 나오는 국민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에 1조 2항에 국민주권주의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 국가기관의 결정을 통제할 수 있는 아무런 수단이 없어요. 우리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선거권인데 우리 해봤지 않습니까? OECD에서 국회의원 교체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도 뽑아놓으면 똑같은 행동을 되풀이한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기 위한 제가 이제 직접민주를 얘기하면 그럼 국회를 무력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히려 국회를 진정한 국민의 대의기관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건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주의할 것은 주권이라는 것은 국민의 최종적인 결정입니다. 최종적인 결정은 국민이 하겠다고 권한을 준 게 주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국회의원들은 선출만 되면 주권을 이양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잖아요. 주권은 불가양이다. 이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이 그대로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가 국민의 의사에 반할 때는 국민이 비토할 수 있는, 즉 국민 투표의 문제죠. 국회가 국민이 원하는 걸 하지 않을 때 국민이 직접 결정한다. 국민 발언의 문제죠. 양자가 보장되어야 국회의 의사가 국민의 의사, 주권자의 의사에 합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이제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대통령님을 만날 때마다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주민투표법을 제정을 했고, 주민 소환을 말씀드리니까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조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4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주민 소환법도 이제 주민 소환에 관한 규정도 이제 넣게 됐는데 작동을 안 합니다. 이 시스템이 잘못 설계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에 도입했으니까 지금까지 12년이 되는데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한 건수가 8건에 불과합니다. 이건 작동 안 한다는 겁니다. 그 스위스의 경우 보면 1980년부터 작년까지 제가 스위스 통계청에 연락해서 자료를 좀 뽑아달라 했더니 68만 건 이상이 실시가 된 겁니다. 68만 건. 네, 그러니까 이제 지방자치단체 숫자가 좀 다르죠. 우리나라는 243개인데 스위스 같은 경우는 한 2,900개 됩니다. 그렇더라도 그러니까 한 지방에서 한 주민이 결정해야 되는 게 연방 거, 칸톤 거, 그다음에 이제 개마인드 지방자치단체 거, 이 3가지 단계에 다 직접민주주의를 실시하는데 많이 실시하는 지역에서는 1년에 10건 이상을 결정을 합니다. 주민들이 직접. 많이 실시하는 데는 30건 이상을 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위스에서는 한 40살, 한 40살 정도 되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3선 정도의 식견을 다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국가 문제에 대해서 직접 결정하는. 그래서 스위스 국민들은 이 나라는 우리가 만든 나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항상 옳다. 우리 국민들이 결정하기 때문에 스위스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직접민주주의를 확산시켜 나가려니까 장애물이 있습니다. 하나가 오해입니다. 이것도 아주 저명한 헌법학자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직접민주주의는 조그만 나라에서 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이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게 이제 한 자리에 광장에 모여서 하는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집회민주주의라 그러죠. 그런데 오늘날 정치 기술의 발달을 해서 집회민주주의는 점점 사라져가는 추세에 있고 그 대신에 투표소에서 하는 투표로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투표소에도 투표는 이 나라의 크기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나라가 클수록 더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오해다. 그리고 오늘날 19세기의 역사를 선거권 확대의 역사로 본다면 21세기 정치의 그 역사는 이 직접민주주의 확대의 역사일 것으로 보고 이미 36개국에서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부터냐면 2차 대전 이후에 급속하게 확대돼 가고 있고 특히 2000년 후에 이 직접민주주의를 도입하는 나라가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지났네요. 그래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여기에 장애가 있습니다. 하나가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전부 우편 투표를 하는데 우편 투표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에 서울시하고 제주도하고 해봤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 이제 규모가 한 55만 정도 되는데 한 40억 이상 들었어요.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 400억 정도 들었다 그래요. 이걸 도입될 때 저는 이거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이유도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자를 사용해서 하면 비용이 상당히 다운이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 비용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저는 스위스 사람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다. 그러나 많이 들죠. 그래서 이거를 블록체인이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걸 쓰면서 아직까지 전자투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를 활용하면 획기적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는데 신뢰성이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쭉 설명을 들으니까 특히 우리 이영환 교수님께서 블록체인의 키워드는 신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이 직접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장애물은 다 제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오늘 좋은 기회를 줘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2페이지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40조에 보면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오만한 규정입니다. 입법권은 곧 주권입니다. 이것은 헌법 1조 2항에 국민주권주의를 거부하는 겁니다. 국회 주권주의를 규정한 겁니다. 우리 재헌헌법에 이러지 않았어요. 재헌헌법에서는 국회는 입법권을 행사한다 됐어요. 국민을 대표하여 행사한다 됐는데 이것을 국회가 행사한다 했으니 국회가 주권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분명히 잘못됐고요. 이번에 헌법 개정이 저는 되리라고 보는데 거기서 바꿔줘야 된다. 즉 입법권은 국민에게 속한다. 국민이 직접 또는 그 대표기관을 통하여 입법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규규 감사합니다.